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총선 홍보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20대 국회 벽두부터 정치적 존립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의 장래와 향후 전국 전문가들과 진단해봅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교수, 조효진 처음 헌법연구소 소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2월 창당 이후 149일 만입니다. 두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박 교수님, 사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만류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 배수진,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149일 만에 결국은 배구정군의 상태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시위를 끄면 끌수록 지금 점점 국민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처음 5년 전에가 정치 시작할 때 거의 브랜드네임 뭐예요? 미스터 클린, 클린 정치입니다. 클린 정치. 그럼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향후 정치적으로 이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대선의 화두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부패 정치 근절하자. 그리고 김영란법이 지금 농어촌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돼야 되는 이런 부패에 대한 단호한 국민들의 그런 정서가 있는데, 여기서 뭐 자기 사람들 보호하려고 말해 더 버티고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안철수 정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가 안철수 대표의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정당 주변에 아직까지는 태행적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몸부림을 한번 하는 것도 한국 정치를 위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다. 우리 박창환 교수님은 어떤 평가하십니까? 늦었지만 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리베이트 문제가 터진 지 이제 보름 전인데요. 보름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상한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3당으로서 캐스팅 보드를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불과 보름 만에 미숙한 대처,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관리, 이런 걸로 인해서 완전히 하한가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당사자들이 의원직을 버리고 사퇴를 해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현재 뭐 이게 이번 20대 국회 시작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가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의 이미지, 또 안철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지킬 필요가 있는데 끝나면서 이제 사퇴의 변이 책임 정치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퇴를 하게 했지만 뭔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새로운 책임 정치의 어떤 그 레벨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뭐 다음 책임 정치의 레벨을 만들고 안 만들고 간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 무지개 연합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다양한 계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사무처, 즉 이 안철수 대표가 장악하고 있던 사무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2주 동안 미숙한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일단 지도부가 사퇴를 했는데 신생정당 국민의당으로서는 고심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지도부 구성부터도 어려워졌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더 들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창당해가지고 불과 선거에 이러한 좋은 성적을 낸 게 지금 2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
당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오히려 예. 당을 추스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당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소장님, 책임지는 모습 좋은데 일각에서는 대책 없이 물러가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또 비판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위기 대응에 소위 말하는 삼박자라고 하는 그 자세라든가 내용, 타이밍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제 좀 화가 나시고 실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양 대표가 사퇴라는 극약 처방을 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 건데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사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과연 앞으로 안철수 대표 본인에게도 좋은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는 이게 사실은 네. 이제 사퇴 결정하기 이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건데요. 네. 자, 우리 대변인님, 이런 경우 지금 당원 당규상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대표로는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해야 될까요? 그 당장 지금 오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사실 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안철수 대표 없는 당은 않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말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네. 이 새로운 정책 기대 중도 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책 기대를 걸고 탄생했습니다만 사실 그 원초에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막스 베브의 책임 윤리를 인용했어요. 예.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어떤 인용 같은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철수 정치를 또 반복했다라는 이런 또 비난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당은 사실은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인 이 중도의 지도자로서 성장하느냐 마느냐라는 결국 거기에 많은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본인의 결단이 실제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그 이후에 본인의 노력 이렇게 다시 이루어질 걸 봅니다만 지켜봐야 된다. 예, 당장 국민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대표도 원내대표도 오래전부터 이야기 왔습니다만 이 한 마리의 말을 이끄는 안철수라는 주자가 이끄는 것은 불안하니까 손학규라는 새로운 사람도 더 영입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비대위 구성 이야기도 나올 테고 이제 지켜봐야 될 국민들이 많다. 되겠죠. 박 교수님, 당장 지금 이제 국민의당 호남 의석이 38석 중에 25석이 사실상 호남 의석인데 호남계 의원들과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과의 갈등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당이 이제 위기 국면으로 가고 새로운 지도주를 당권을 놓고 경쟁할 때는 반드시 개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도 예의는 아니죠. 지금 두 분이 사퇴하니까 천정배, 안철수 두 의원이 사퇴하니까 최고위원회는 7명만 남았잖아요. 거기서 구성을 보면은 갈등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7명 중 일부는 또 동반 사퇴하겠다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을 할 거냐, 비대위 체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학규 같은 그런 정치 거물을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당권 대권을 분리해가지고 내년 대선 전국으로 갈 거냐. 이렇게 볼 때 안철수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당권 대권이 분리돼가지고 당 대표는 당무에만 전념하고 대권 분리 카드로 이제 안철수를 띄워가는 그렇게 또 이제 삽바싸움을 할 겁니다. 이제 내년 이제 당의 대선 전대 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상당히 궁색합니다만 오히려 당무에서부터 좀 멀어지면서 이기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읍참마속하는 그런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둘이 박선숙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이 사퇴 안 하겠다고 하든 말든 간에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정서 입장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촉구하고 오히려 그 부패한 정치인들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겁니다. 체면은 조금 구겨졌지만 그렇습니다. 대권 가도로 채찍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내후외환입니다. 안으로부터는 당 장악력이 뿐만 아니라
사건 대처 능력도 미숙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바깥에서는 지금 새로운 대선 주자군들, 특히 판을 갖다가 흔들어서 중도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지금 비박계도 그렇고요. 또 야권에서도 뭐 손학규 전 대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중도 네. 중원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즉 안철수 대표가 확고할 때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좀 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소위 새로운 합종 연행에 대한 그림들이 소설들이 막 쓰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인데 일단은 좀 안철수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나면은 좀 호흡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그 각계 각층 또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다음 기회를 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게 네. 안철수 대표의 상황이라면 예. 국민의당은 오히려 더 다양한 폭의 여지가 넓어졌다. 오히려 지금 뭐 소위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그 비박계 그리고 더민주에 있는 또 외부에 있는 예, 그런 인사들. 비주류 인사들 이런 부분들까지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광폭 행보에 자신들이 중심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 국민의당이 그 기존에 보름 전 상황이었으면은 원심력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쉽지 상황입니다. 않을 것이다. 김 소장님 어떤 전망이십니까? 네, 조 소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뭐 예. 이래저래 손학규 전 대표께서 또 이제 상종가를 치실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도 또 만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울로 서울에 이제 올라와라. 오셔야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 대표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물론 뭐 여기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판단하시는 게 있을 거고 또 현재 국민의당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호남에서의 지지율마저 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인사, 외부 인사 영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이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다행히 정치라는 게 요새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정치가 요새 정치를 보면 정치는 꼭 마치 파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생물을 넘어서 파도다. 생물을 넘어서 파도. 매 순간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본인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의 하기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갈등의 외부 표출을 막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자꾸만 외부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정당은 머슴들입니다. 일하는 부하들이죠. 국민들의 예. 부하입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싫죠. 그러니까 예. 내부 갈등은 절대로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보이지 않도록 않는 하면서 것이, 예. 스스로 자기네들 그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 문제의 당사자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거취도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지원 의원 자진 탈당 의사까지 권했는데 고배 떠갑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분들은 왜 자기가 결백한데 계속 문제가 그러자. 없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만약 앞으로 기소가 되면은 예. 법정 투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 결백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는데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다.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사자들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진 탈당의 경우에요. 예. 출당의 경우는 사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출당시킨다는 식으로 이걸 뭐 제명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본인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눈속임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탈당은 자진 탈당이라는 자진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예. 또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진 의사는 좀 안 예.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 그리고 재판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 보통 이렇게 해서 한 2년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 정치적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걸 발판으로 제3당이 일약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까지 예. 책임 정치, 책임 윤리를 강조했던 그런 취지를 미뤄본다면은 지금 국민의당 전체가 국민의 새로운 기대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예. 두 비례대표 의원한테 지어진 이 참 짐이 대변인 무거운 것 보시기에는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두 당사자 의원들이. 결국 수사 강도, 이 사실 실체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이 새로운 정치를 그런 기대를 받고서 탄생했던 제3당이 결국에는 돈을 빼먹는 아주 이런 예. 굉장히 구태 정치를 했다. 구태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도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예. 검찰에 의해서 당 핵심 당직자가 구속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상황은 위중하다고 봐야 됩니다. 위중한데 결국은 안 하실 것 같다는 뉘앙스가 좀 제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서 그 도덕성을 무기로 지난번 총선에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가 사퇴할 정도 되면 그 누구보다도 당내 사정을 제일 잘하는 분 아니에요. 보고도 받았을 거고. 물론 이상돈 최고위원이 조사단을 꾸려서 며칠 전에 발표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와는 별개로 예. 지금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대표가 사퇴하는 정도면 의원들이 압박감은 더 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고 아직까지 전국 의원입니다만은 최대한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검찰 수사의 칼 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 점점 더 느껴져요, 갈수록. 그저 왕 사무부총장도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는 뭐 자신감도 있고 그랬는데 밤새워 조사받고 금방 구속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많은 물증을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사퇴하는 걸로 봐가지고 두 의원이 과연 버틸 만한 그런 길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상돈 최고위원 검찰 기소만으로는 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돈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 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죠. 예. 그리고 정도원 전 의원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에 검찰의 수사, 부소, 기소 굉장히 난리를 했지만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100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대부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사실상 뭐 제명 뭐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당에서도 당원 당규 절차에서 그다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김지민 의원 측이 말하자면 왕 총장이 뭐 허위로 회계복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의견서가 나왔는데 김수민 의원은 그 박지원 우리 원내대표한테 자신은 그런 진술을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럼 그 변호사가 마음대로 준 거네요, 그거? 변호사의 의견서가 김수민 의원이 말한 바가 좀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네. 게임이 됐죠. 이상돈 최고위원, 박지원, 박주선, 정두원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제명 이런 거 할 수 없다. 진실 게임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학자 출신의 의원 또 이번 사건의 조사단장을 맡아서일까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선거 전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더민주하고 이 국민의당으로 분열되기 전에 소위 공천을 두고 당시에 안철수 의원과 더민주의 주류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소만 돼도 공천 조사는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노 중에 일부가 아니 검찰의 수사 결과 기소됐어도 무죄인 사람이 많았는데 즉 과거에 더민주의 주류, 친노 주류가 했던 얘기를 지금 국민의당의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이거는 자기네가 뭐 상황이 바뀌니까 말 바꾸기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감정은 온데간도 없고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또는 예.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선거 끝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신들이 아까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가 목 놓아 주장했던 게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천 조사도 안 되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얘기다라고. 예. 조유진 소장님 말씀 주십시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초창기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민의당 측에서 아마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검찰이 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탄압도 아니고요. 만약에 무리를 했다면 국민의당에서 압수수색 했겠죠. 네.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에다가 뭐 탓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내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온 거지.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원에 보면 국민의당 당원을 제가 봤는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 후원 정지가 이제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 선거 및 그 공직 후보자 선출 시 금품 수수한 자는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국민의당 당원의 취지와 지금 현재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율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런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그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단하고 스스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이게 뭐 재판 결과라든가 검찰의 어떤 구형이라든가 좀 이런 걸 기다릴 계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해당 의원 상당한 압박 있을 텐데 또 어떤 결정,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두 야당의 의원 갑질 행태를 비판하던 새누리당도 자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2009년 박인숙 의원의 이른바 의원 문제가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박인숙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희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저희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친인척 채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이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변명일 뿐이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대변인님, 새누리당 8촌인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건 뭐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의원회관의 문화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미 다 드러났지만 사실은 근무하지 않은 보좌진을 내세워놓고 그 급여를 가지고 다른 데 쓴다든가 또는 친척들 또는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사실은 이 보좌진을 4급 보좌관 2명, 5급, 6급, 7급, 9급 이렇게 해준 것은 인턴까지 6급 인턴까지 해준 것은 그만큼 입법 보좌 활동을 잘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유권자의 요구와 지금 우리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입법 조사를 하고 해서 제대로 입법 보조 활동을 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쓰고 가족들 채용하는 걸 해버린다면은 그 기대와 당초 그렇게 많은 국회 보좌진을 주었던 것을 제대로 이렇게 무식해하는 것이죠. 참고로 하나 더 들고 싶은 것은요. 이 미국에서 이 점이 아주 엄격합니다. 보좌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입법 보좌 활동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하원 의원 선거가 매 2년마다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좌관들이 지역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그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는 의원 보좌관들의 그 업무와 또 그런 그 원칙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엄중하다.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대책인데 박 교수님 지금 그런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지금 박인숙 의원 사과하는 걸로 뭐 끝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과거에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국회
한 4, 5년 근무를 해봤어요. 그 의원실 관행이 있잖아요.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뭐 10여 년 전 기억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의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보좌관 봉급을 다 걷어가지고 그 액수를 좀 하향 편제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지역구에 투입해가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이것도 사실은 국민 세금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관수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늦게 새누리당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을 채용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17대에도 이런 법을 추진했었다가 왜 통과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차례인가 과거에도 이런 법안을 누가 냈다고 그럽니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킵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몇 개 법안에 제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정서하고 또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권은 항상 그 상태고 부패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집단으로 자리매고 있는 이 기회에 이번에도 만에 하나 지금 이런 법을 통과 안 시키고 또 과거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권의 신뢰성은 뭐 지금보다 형편없이 추락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그런 위기가 올 거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소장님, 사실 20대 국회 어느 국회보다 사실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논의 또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먼저 방금 그 박태우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최영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 예. 지역의 그 보좌관들 선거 때 보좌관들을 선거운동에 투입하지 않는다. 이건 저도 굉장히 쇼킹한 말씀인데요. 몰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좌진들은 선거가 있을 때 전원 다 지역에 투입이 되다시피 하고요. 정책 보좌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설 곳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대 국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아까 협치와 더불어서 특권 내려놓기 이런 부분인데 지금 20대 국회 벽두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너무나 지금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도 많이 그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빨리 털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8촌 이내 친인척 그 보좌관 채용 금지 그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태경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어진 것 같은데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300명 국회의원,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컨대 최소한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 4급 보좌관이 연봉이 7,700입니다. 2016년도 올해 고위 공무원이죠. 그렇다면은 4급 공무원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든가 공개하는 그런 방안도 해서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김현권 비례대표 의원 오늘 또 페이스북에 월급 188만 원이 880만 원이 들어왔는데 빚 갚기에도 부족하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박장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결론은 소액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이 말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진 빚을 갚는 데 쓰는 건 아닌 거죠. 그것과 의정활동은 별개인데 그거를 앞에 써놓고 뒤에 후원해달라 그러면 자기 개인 생활비 후원해달라는 얘기로밖에 비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분이 페이스북 그 말미에 써놓은 5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이거야말로 우리 정치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보좌진들 월급 걷어서 그걸로 땡겨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소액 후원을 받은 권장사항인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좀 튀는 발언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돈은 의정활동에 쓰는 돈이고 어느 활동은 자기 주머니 돈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쓰셔버렸어요. 이건 뭐 초선 의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건 뭐 실수라고 보기에는 도대체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명백한 뭐 실언이죠. 월급 880만 원 외에도 보좌관 비용, 뭐 사무실 비용은 또 국고로 별도로 지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뭐 10년이 넘었습니다. 국회 일할 때 보면은 뭐 의원 개인한테 순수하게 세금 떼고 들어오는 돈이 880만 원이지 또 의원실 운영비 뭐 차량 운영비 뭐 이런 거 하다 그것도 한 900만 원 가까이 될 거고 그러고 뭐 9명 인턴까지 그거 봉급까지 다 합하면 1년에 한 6억 이상 의원 1인당 투입되는 거 국민 세금입니다. 근데 이 김현권 의원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또 누구보다도 농민운동하고. 가치 정치를 이야기하고 예? 양심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모토로 새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초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구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돈 걱정을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정치 구조가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오자마자 며칠 됐다고 이런 걱정하면 한국 정치 구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이야기 나오겠어요. 참 진흙탕이구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 야 혹시 나도 국회의원 되면 또 저런 이야기 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이거 막 어떻게든지 고쳐야지. 그래 이번에 혁신안에 각 당이 지금 전부 비정상이잖아요. 정상적인 지도부가 없어요. 다 비대위로 지금 이제 국민의당까지 하는데 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반드시 담아가지고 합의해서 처리하고 국민들이 이거 안 하면 국회의원들 앞으로 투표장에서 전부 저 불투표 운동 벌이고 전부 저 퇴출 운동 벌여야 된다는 이 정도 강도가 있어야지 바꿔지지. 관행이 나오고 이거만 맨날 이러면 언제 바꿔지겠어요. 참 걱정됩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들 이런 갑질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 앞에서는 쩔쩔 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야기인데요. 어제 업무 보고에서 서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김일성의 외삼촌, 친인척에게 이렇게 서운을 하신 우리 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진석은 김일성의 삼촌을 맞지만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김일성과 연관을 지울 수가 없고 이 공적은 인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김영직, 강반석은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외삼촌은 되고 엄마 아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원, 사실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 김일성 부모의 서운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뒤늦게 보훈처가 서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 대변인님, 이런 정도라면 여당, 뭐 보수 진영에서도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당장 이제 보훈처에서 오늘 사실 상훈법을 개정했으라도 그 김일성의 친인척에 대한 서운은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함정이랄까 이런 걸 함정이 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지금 상원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훈처가 결정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독립운동이 여러 갈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을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야당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고 또 보훈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는 이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봐야죠. 그리고 박승춘 처장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분의 평소에 뭐 말씀을 보건대는 그게 뭐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를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예, 왜 그렇게 상원법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까지 서운이 됐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국회나 정당만 국민의 눈높이나 감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나 정무부처의 장차관들도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됩니다. 박승춘 지금 보훈처장이 지금 이런 이건 말실수라고 보는 게 아니죠. 자신의 논리는 맞고 다른 사람의 감정, 뭐 논리는 틀리다는 식의 이런 아집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굳이 관철하려다 보니까 오버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논란 이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광주 당시 민주화운동 당시에 진압했던 공수부대를 뭐 국군의 날 광주 시위가 행진을 시킨다던가 이런 그 진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건 뭐 엑스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대응은 저는 지금 정무적인 그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 처장 또는 차관으로서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장관급 아닙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국회와 싸우려다기보단 좀 협의를 해서 해나가는 모습을 정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사퇴 요구, 야 3당으로부터 이제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어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정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국가보훈처 장관이라는 자리, 차관급이면서 국가의 정체성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안 돼. 특히 이제 보수층이 이제 반감을 갖는 일을, 특히 이제 상위 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은 보수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승춘 장관이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저 보수의 원칙주의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국정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국심을 가진 그런 투영이 됐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참 경직됐다,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도에
그 사회주의 계열 그 김산이라는 그 당시 예. 그 사회주의 연맹인가 이거 과거 이제 해방 전국에 그분한테도 이렇게 뭐 훈장을 주고 또 2007년도에는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씨인가 이분한테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해방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도에 김형권 그 김일성 그 삼촌에 대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전례에 따라서 훈장을 뭐 추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원칙적인 이야기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해방 이전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활동한 그 독립운동에 대해 인정이 되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게 안 오늘 맞는. 논리적으로 네.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또 보훈처에서 입장을 바꿨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그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세운 그 북한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행적 이런 걸 볼 때 국민 정서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 적용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말 얘기죠. 그대로 좀 정무적인 판단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했다. 저기 조 소장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동감인데요. 그 원칙론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뭐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 할아버지라도 옛날에 국민운동 했으면 상 줘야겠죠. 네. 다만 지금 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서가 있고 아직까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또 김일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남북 간이 합의된 바도 없지 않습니까? 또 6.25 남침을 일으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참 아이러니인데요. 저 보훈처장이 님을 위한 행진곡에 대처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검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북한의 그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는 자기가 검토해보겠다. 그 친인척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 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혼란스러울 모르겠고 수 있다. 예,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형태든 좀 보훈처가 입장을 내놨긴 했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보입니다. 자, 이제 여야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른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자라고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어긋장을 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이번에 비대위 새로 논의된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협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에 여러 생각을 가진 다양한 계파들이 있고 또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요 그런 것보다는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일 50% 이상의 다수로 한 번에 과반수로 당선될 수 있는 대표가 있다면은 네. 상당히 어떤 정통성이랄까 이런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종다수 1, 2, 3, 4등을 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마 30%, 40% 대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대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계파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냐. 예. 그런데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느냐. 이전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시절에요. 이른바 제왕적 총재 시절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의 경우 전신인 그 한나라당의 경우 또 신한국당의 경우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이해창 총재 때입니다. 그때는 명칭도 총재였고요. 제왕적 총재였습니다. 총재가 다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 여야도 협치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그 카리스마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그리고 또 대권으로 가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당권 대권이 분리되어 있고 예. 또 이런 면에서는 이럴 경우에 당을 이끌려고 하면은 더구나 당 대표로서 이끌려고 하면은 절대 다수의 예.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 제 생각에는 이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만일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결선 투표 같은 걸 해서 1, 2 중에서 또다시 종다수로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야지만이 어떤 당 대표로서의 정통성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혁신 비대위원회에서 단일성 집단 체제로 결정한 것을 뒤집는 모습, 이게 어떤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후보군을 보면은요, 이른바 친박군 후보군이 많습니다. 또 다들 보면 나름의 다 저 오선 중진인 이주영 장관, 전 장관, 이분 참 세월호 때 예. 그 유족들과 함께하면서 좀 그 같이 눈물 흘리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신망이 높아진 분이었고 또
원내대표 출신의 부총리 출신의 최경환 대표, 그다음에 수도권 4선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 네, 뭐 원유철 또 원유철 원내대표, 등등. 또 호남에서 참 유일하게 재선한 이정현 최고위원, 이분 당 실무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저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당 최고위원까지 되신 분. 말하자면 나름대로 이게 당 대표가 되셔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또 비박은 또 비박대로 두 분 나오시는데,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럴 경우에 이게 교통 정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다들 또 나름의 정당성이 있고요. 그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결선 투표 같은 게 있어서 자 1, 2등이 한 번 더 맞붙는, 이렇게 해서 50% 이상의 최종적으로 득표를 하는 대표가 나올 수 있다면은 단일 대표 체제도 생각해 볼 만하겠지만, 말 그렇지 않고 전부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는 과연 누가 당 대표로 단일 대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근데 또 이제 과거에 이렇게 표를 함께 받아가지고 제일 많은 사람이 대표하고 나머지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는 이 시스템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치,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당내 민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 지금 개파 갈등이 심해지고 전혀 개파 간에 지금 공치하는 그런 미덕이 안 보이니까 이게 또 지금 당의 의사결정 구도가 비민주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단일성 집도지주대로 가고 당 대표하고 일반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특정 이제 당 대표 주자들이 호불호를 따지다 보니까 각 개파의 입장에서 야 이건 안 되겠는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수준이 좀 낮은 이런 계산 방법으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당 혁신위원회 토론회 가서 발제도 하고 그 당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당의 개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당원들이 막 화도 많이 나고 막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치인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국민 이전에 당원들 먼저 좀 잘 수습하고 당원의 당심을 잘 받아들이는 개혁안을 바꾸지 말고 정말 의견 수렴을 잘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자꾸 뭐 전국위에서 무산시키고 이러는 거는 정말 못할 짓이다. 혁신위 비대위의 결정을 따르는 게 도리다. 큰 단점이 발견되지 않고 대다수의 그런 당원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또 지금 룰을 바꾸는 거는 적절치 않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환 교수님?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다고 봅니다. 선거 패배 왜 했습니까, 새누리당이? 개파 갈등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혁신 비대위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1차 비대위도 친박계가 비토나서 해산돼 버렸고 꾸려지지도 못했습니다. 2차 비대위에서 이것저것 해놨는데 이것도 사무총장 또 쫓아내는 문제로 또 갈등을 빚었어요. 이제는 선거 룰에서까지 어떤 그 개파의 이해관계를 갖다 둘러싼다면 그 새누리당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이 뭐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출마했을 때 뭐 단일화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권 도전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당권은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따라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은 얼마 전에 그 권성동 사무총장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이 물러난 것이 그 복당, 무소속 복당에 따른 그 이제 후폭풍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으신 적도 있겠지만 예컨대 모바일 투표,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안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룰 문제라든가 이런 결국은 민심과 당심이 분리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과 경쟁하는 추미애 의원 새만금 신공약 공약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당의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